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밖에 투자 못해요. 뉴욕, 파리의 라데팡스 이런데.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특히 2021년도는 개인들이 펀드에 투자를 많이 했던 시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보면요. 주식형 펀드에 사람들이 돈을 때려박습니다. 보세요.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작년에 주식이 좋았죠? 특히나 해외도 너무너무 좋았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도 많이 투자를 했지만 펀드에도 돈을 담은 거예요. 야, 지금 주식에 투자하면 대박이다. 근데 무서운 건 뭐냐면 사모펀드에 2조 몰렸어. 개인들은 채권을 오히려 뺐거든요. 근데 기관은 채권을 늘렸어. 부동산은 오히려 돈을 뺐거든요. 근데 기관들은 돈을 늘렸죠. 그렇죠? 그러니까 기관과 개인이 바라보는 뷰가 완전 달라요. 부동산과 특별자산은 사실 공모펀드가 많지 않았기 때문도 있기는 해. 일단 주식과 채권에서 개인과 기관의 태도가 상반되죠. 그러면 기관 투자자들은 바보라서 주식 안 한 거야? 아니라는 거지. 개인들은 바보라 주식에 몰린 건가? 안 돼요. 혼나요. 그러니까 물론 다양한 해석이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기관들이 직접 해외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있기는 해요. 직접. 해외 자산운용사에 직접 투자하기도. 이거는 국내 자산운용사가 맡은 펀드라서 해외 펀드에 맡기는 경우에는 책정되지 않아요.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특히나 채권 같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잖아. 야, 채권은 투자하면 안 되겠구나. 주식이 화랑이니까. 근데 지금 채권이 들었죠. 이런 점 차이가 좀 있다라는 거예요. 몰랐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펀드 시장은 지금 좀 유의미하게 개인 시장에 늘어나고 있기는 하나 기관 투자자들,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의 영역인 거고 그래서 자산운용사는 이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과만 놀고 있는 그래서 조금 더 높은 수준의 지식 수준이 요구가 된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와 해외. 우리나라가 되게 선진국처럼 느껴지겠지만 금융으로서는 그렇게 선진국이 아닙니다. 왜냐면 여기 보시면 나와요. 해외 펀드의 비중 자체가 굉장히 제한적이에요. 규모도 보면 금액도 작고 아직 해외 펀드 비중도 좀 낮은 편이죠. 물론 미국에 있는 애들보다 한국에 있는 우리가 한국 시장을 더 투자 잘하겠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차이를 좀 더 잘 알겠지.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국내 시장은 작아. 내수 시장 1억 명도 안 되는 굉장히 작은 시장에서 주식이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 그렇게 따지면 해외를 공략하는 게 맞는 거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해외 주식에 관심을 가진 지 얼마 안 됐었고 그러다 보니까 해외 펀드의 비중이 굉장히 낮은 거죠. 거기에 플러스 사실상 해외 펀드를 성장시켰던 자산은 대체 투자밖에 없어요. 대체 투자를 빼버리면 해외 펀드의 시장은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대체 투자로 보면 해외 대 국내가 거의 55대 45 정도 되거든요. 그럴 정도로 해외가 되게 커요. 45나 된다고. 근데 여기는 30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 점에서 이 리포트를 쓴 신영증권의 애널리스트 분은 내년에 해외 펀드가 성장할 거다. 왜냐하면 대체 투자가 이제 실사 갈 수 있으니까. 몰랐죠. 그래서 자산운용사의 주식형 펀드 매니저, 채권형 펀드 매니저 이 두 자산의 전문가로 성장하고 싶다면 사실상 국내 전문가여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 수준은 그냥 남들보다 많이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전문가들 사이에서 뛰어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그렇게 많이 공부를 하면 그만한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마지막. 이걸 보면 아까 잠깐 얘기한 게 있죠. 해외 펀드의 증감은 대체 투자가 대부분이다. 여기 보시면 나와 있어요. 해외 펀드의 유형별 비중을 보면요. 특별자산이 인프라입니다. 24%. 부동산 26%. 두 개 합치면 50%예요. 그래서 해외 투자 시장에 주춤한 이유가 대체 투자가 주춤해서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해석이 되는 거죠. 기가 막혀. 해외 쪽에 관심이 많다. 나는 여행도 많이 다니고 싶고 비행기도 많이 타고 싶고 호텔에서 잠을 많이 자고 싶다. 이러면 대체 투자 마셔야지. 호텔은 진짜 많이 자고요. 비행기도 진짜 많이 타요. 제가 그래서 우리 본부가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출장 가는데 안 갔잖아요. 난 비행기 타는 것도 이제 싫어. 호텔에 자는 것도 너무 싫어. 너무너무 좋았죠? 로스팅 바나나 너무 극혐 아니에요? 맛있다고? 바나나를 구워 먹어요? 바나나를 구워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국가마다 딜이 너무 달라서 전부 키우는데 좋지 않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일단 해외부터 커리어를 쌓으면 말씀하신 게 맞아요. 국가마다 딜이 좀 다를 수 있죠. 근데 사실 이거는 국가마다이기 때문에 아니라 원래 딜들은 다 달라요.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투자하고 있는 해외 딜들만 봤을 때는 오피스만 봤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도시밖에 투자 못해요. 뉴욕,
파리의 라데팡스 이런데. 멈빵스. 벨기에 브뤼셀, 독일의 뮌헨, 프랑크푸르트 이런데.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나라들이 달라지면서 그 나라에 관련된 법률 같은 것들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투자할 수 있는 현재의 자산들은 사실 일선 도시라고 부르는 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수도급, 한국으로 따지면 서울이나 부산 정도밖에 못하는 거예요, 솔직히. 이렇게 얘기 나오잖아. 라데팡스에 투자할게요. 빵스? 이런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운용사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거기서부터가 허들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주요 거점 도시들밖에 투자를 못해요. 도시가 바뀌지만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해외를 다루고 싶다고 한다면 지금 해외 부서로 들어가시는 게 맞아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밑에 있는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본적인 우리나라 자산운용업의 현황 말고요. 굳이 작년 한 해만 말한다면 막 뭐랄게 많아요. 사모펀드가 회복했습니다. 뭐 해외펀드 근데 다 필요 없고요. 결론적으로는 작년 한 해의 가장 핫한 이슈라고 하면 ETF를 들 수 있습니다. 똑같은 리포트에 나오는 얘기예요. 2021년도 들어서는 ETF로 대거 자금이 유입되었고 지난 연말 2020년도 말 대비 무려 34%가 증가한 걸 기록했다. 하나의 펀드군에 34%의 성장이 있었다고. 사람들이 여기 돈을 때려 박았다라는 거야. 그리고 연초 이후에 58개의 신규 ETF가 출시되어서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평가 이익까지 포함한 펀드의 총 규모인데 이렇게 갑자기 20년도 있다가 확 올라가죠. 이게 되게 중요했다. 집중하십시오. ETF가 뒤에서도 준비를 해놨지만 이제 주식형 펀드는 ETF와 넌 ETF로 구분돼요. 그동안 주식형 펀드는 액티브를 기본으로 해요. 주식형 펀드 매니저가 이거 살게요, 저거 살게요 라고 자기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근데 ETF는 뭐냐면 원래 패시브예요. 인덱스를 추종하는 성격이에요. 코스피 200을 추종하는 ETF는 킨덱스라고 하는 한투 브랜드, 아리랑이라고 하는 한화 브랜드, 하나로가라고 하는 NH 브랜드, 타이거라고 하는 미래에셋 브랜드, 코세프라고 하는 삼성자산부 브랜드가 있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브랜드 간에 추종하는 인덱스가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 성과가 거의 비슷한 거죠. 나머지는 인기 투표랑 다르잖아요. 조금만 더 봐주세요. 그런데 문제는 ETF가 성장을 하면서 주식형이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잠깐 얘기했던 내가 해도 니들보다 잘하겠다 때문에 주식형 펀드 매니저의 밥그릇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반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니까 내가 의사결정할 필요 없이 큰일 났네. 안 돼요. 혼나요. 아니 까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인덱스를 이미 결정되어 있는 방식을 따라가기 때문에 내가 고민을 해서 의사결정보다는 빠르게 대처하는 영역에서 ETF가 커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한두 명의 의사결정을 믿지 않고 시장 전체를 믿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펀드 매니저들의 힘이 점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지. 이게 지금 되게 유의미한 변화인데 우리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글로벌 기조예요. 이야기하고 싶은 건 ETF가 이제 그냥 ETF가 아니라 주식 중에 ETF, EX ETF라고 불러요. 넌 ETF. ETF와 ETF가 아닌 것들로 분류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ETF의 성장은 사실은 주식형 펀드 매니저들에게 안 좋은 거였죠. 몰랐죠. 근데 준선이 ETF 얘기 이해가 돼요? 어떤 거요? ETF 얘기 이해가 돼? 이제 시작하려는 거 아니었어요? 말이 안 돼. ETF가 원래 펀드인데 거래소에서 거래가 되는 펀드다. 그 의미인데 우리나라에서 ETF 사실상 인덱스를 추종하는 걸로 몰빵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자산운용사의 그룹도 보면 주식운용본부랑 ETF 본부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다른 성질이라고 봤다고. 근데 작년부터 주식형 밑에 ETF와 EX ETF, 넌 ETF로 구분하기 시작했다고. 원래 다른 성격이에요. 액티브와 패시브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했지만 이제 주식으로 한 뭉태기를 묶어서 ETF와 넌 ETF가 됐다고. 이게 저한테 너무 쇼크였던 게 뭐였냐면 전통적으로 펀드 매니저의 시장은 주식이 중심이었어요. 주식 펀드 매니저는 사실은 진짜 연예인 같은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직을 하면 기사에 났어요. 그렇게 취급받았던 주식, 그러니까 언터처블이었던 거였지. 근데 어느새 갑자기 주식형이 아니라 넌 ETF, EX ETF 그룹으로 묶이기 시작한 거예요. 개미쳤어. 지금의 우리나라 아이돌 시장은 안 돼요. 혼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돌의 매출만 봤을 때, 내 개인적 의견이 아니라 매출만 봤을 때, 매출 베이스드에 추정을 했으면 우리나라 아이돌 시장은 방탄과 기타로 구분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출만 매력 이런 거 빼고 매력은 아니지. 매력 빼고 매출만 봤을 때. 그냥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정도야. 그러니까 방탄이 있기 전에는 우리나라의 구분은 SM, JYP, YG였어요 라고 했던 그 그룹이 갑자기 방탄이 커지고 나서 이제 한국 시장은 방탄과 기타입니다. 그 정도의 충격인 거야. 아무튼 그렇습니다. 맞아요, 기훈님. 아, 그래. 기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매니저의 역량보다 운용사의 브랜드와 인터뷰 마케팅이 더 중요해진 거지. 그래. 어우, 이렇게 똑똑한 친구가 수업을 듣고 있다니 참.